안녕하세요. 정혜욱입니다. 너는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렸을 적 우리는 과학자라는 대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부시맨의 새덧과 스마트폰, 또 원초적 풍요사입니다.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충환 교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강연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연 시리즈에 두 꼭지 강좌를 제가 맡아가지고 할 건데 어려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쉬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 가지 상식이 많죠, 그죠? 이 상식 두 가지를 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 그러면은 주로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달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누구나한테나 통하는, 누구나한테나 공유된 그런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상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삶을 상당히 유기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상당히 유용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은 어떤 경우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지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특정한 상식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 기술, 생명이라는 이 인문학 특강의 한 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당연히 인류의 미래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상식 다들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질수록, 그죠? 이 인간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투여하는 그런 노동 시간은 짧아지고 여가 시간은 점점 더 갈수록 증가를 해가지고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진다라는 생각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열심히 쌓아서 좋은 데 취직하면은, 그죠? 돈 많이 벌어서, 그죠? 여러 가지 뭐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해서, 그죠?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죠? 이러한 상식은 사실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부분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술자들이, 또 엔지니어들이 특정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기술 체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정부가 이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모토가 바로 경제 부흥 그리고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이런 모토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보면은 인공지능, 뭐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 소재, 스마트시티 이런 모두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이 과학기술 발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또 한국의 국민들은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또
이런 그 국가 정책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시적인 영역에서도 사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2016년 10월 23일 The Science Times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엄마 꿀잠 자게 하는 사물 인터넷. 요즘 IoT가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이 사물 인터넷. 이걸 이제 우리 삶 속에 실현시키면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라는 핑크빛 꿈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엄마 꿀잠 자게 하는 사물 인터넷. 이게 여기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 없으면,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야? 바로 과학기술의 산물이죠. 그죠? 이게 없으면은 엄마가 아기가 혹시 잠에서 깨까봐. 그죠? 또 내가 잠들었을 때 아기가 깨가지고 젖달라고 하면은 어쩔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다가 사물 인터넷이 실현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면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라는 것도 뭐예요? 바로 삶이 여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런 그 생각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미지화하고 이걸 또 개념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투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뭐 다들 세계사, 또 한국사 배울 때 이런 시대 구분에 대해서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류의 고대사를 시대로 나눌 때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바로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시대 구분의 척도가 뭐예요? 바로 도구입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뭘까? 도구가 뭐야? 도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고도의 지식을 활용하고 또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켜가지고 인간의 신체를 확장시키고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도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 축으로 삼고 있는 게,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인류의 긴 역사는 이 동물로서 인간, 사실 인간이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다워진 것이지 처음부터 인간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성을 갖추게 되고, 그죠? 그리고 역사를 창출해 왔죠. 그래서 이 인류의 긴 역사는 바로 동물로서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를 문화적 장치, 그 중에서도 바로 뭐야? 지식과 이 기술적 산물인 도구입니다.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문화적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온 역사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적 도구는 인류가 자연적 한계를 극복을 하고, 그죠?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명을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도구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도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새덕과 여러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노예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 이 두 개의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보시면은 저기 칼라리 사막,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 인근에서 살고 있는 수렵 채집민입니다. 최근까지 상당히 전통적인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물론 최근에는 뭐 그야말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잃어버리고 관광객 받아서 이렇게 자신들이 전통적인 삶을 소개해 주는 행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이 보시면은 현대판 구석기 시대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생활 방식 또 기술 수준이 구석기 시대 수준의 기술을 영위하고 그에 입각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 부시맨이 사용하는 새듯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상당히 단순해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섬유로 만든 실과 또 나무 가지 몇 개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올가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먹이를 찝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트리거가 열려가지고 목이 감기는 내지는 날개가 잡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를 잡는 장치죠.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그림만 보고 저렇게 해서 흉내를 내서 새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도구예요. 근데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수많은 재료와 또 그 재료는 그냥 자연에서 온 산물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공정을 통해 가지고 성질을 변형시킨 것이고 저것을 설계하는 데는 아주 복잡한 여러분도 다 모르는 그죠? 전문가들도 다 모르는 그런 아주 복잡한 지식 제기가 투사되어 있고 만들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성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 부시맨의 쇠득과 스마트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어때요? 더 진보한 기술입니다. 발달한 기술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래서 저 아주 단순한 도구인 쇠에서 사용하는 저 부시맨의 삶과 우리가 지금 저렇게 발달한 고도로 발달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그죠? 우리 현대인의 삶을 단순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당연히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기술적 장치들은 대부분 어떤 장치입니까? 시간과 노동을 절약해주는 장치입니다. 그죠? 부시맨이 쇠도 저렇게 설치해놓고, 그죠? 다른 데 가서 다른 노동도 할 수 있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게 없다라면 어떻게 새를 잡을까? 하루 종일 새를 쫓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새 나타났는데 숨어서 매복해 있다가, 덤볐다가, 그죠? 놓치고, 또 다시 반복하고, 하루 종일 새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듯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걸 설치해놓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내지 한숨 자다가 오면은 새가 잡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새듯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또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킬링 타임용을 주로 쓰지만 저게 뭡니까? 뭐 하는 도구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구죠. 그죠? 그래서 저걸 사용을 하면은 자, 내가 지금 저기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 어떤 대화를 해야 돼. 저게 없다라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통신 기술이 없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경북대학교 GPU에다가 봉화를 피울까? 그래도 서로서 안 보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아무런 도구도 없다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서울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내지는 뛰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라도 한 1, 2주 정도는 걸릴 거예요. 아주 열심히 걸어도. 천천히 걸으면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버튼만 한번 누르면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우리가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 뜻이에요? 그만큼 시간을 아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걸어가는 노동을 아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인간은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시간을 아껴가지고 자,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시간을 아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삶에서 그만큼 더 많은 여유 시간이 확보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진다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석기 시대, 특히 구석기 시대 테크놀로지 수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도 상당히 단순해요.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이제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오히려 이동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예요. 근데 현대인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많이 있죠. 그죠? 세탁기, 냉장고, TV, 컴퓨터, 드라이어,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믹서기, 그죠? 근데 이런 모든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간 노동 절약 장치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최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어때요? 누가 더 여유로울까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부시면보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훨씬 더 여유로워야 되죠. 훨씬 더 여유로워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맨날 낮잠이나 자고 그죠? 늦잠 자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부시맨들은 도구가 단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서 그죠?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죠? 그게 또 현대인이 원시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현대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삶이 여유로워지고 과거의 원시인들, 부족민들은 먹이를 찾아 끊임없이 해지는 짐승처럼 그런 불우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이 문화인류학, 인류학자들 중에서 원시 부족민의 단순 사회를 연구한 이런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에 입각을 해 있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바로 마셜 살린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시카고 대학 인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쓴 스키시대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원초적 풍요사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원초적 풍요사회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시인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보다 불우하게 살았고 먹고 사는데 힘이 들었을 것이고 여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원초적 풍요사회입니다.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샬 살린스는 이 책에서 다양한 논거를 제시합니다. 자, 인간의 그 진화의 역사를 보통 우리가 한 300만 년 정도 잡아요. 학자에 따라서 뭐 시기를 뭐 다양하게 잡긴 하지만 보통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 300만 년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이 300만 년이라는 인류 역사의 긴 기간의 99% 이상을 인간은 바로 구석기 시대 기술 수준에 입각을 해가지고 수렵 채집형 생계 양식을 유지를 했어요. 바로 부시맨의 삶의 방식이죠. 근데 과거에 존재했었던 뭐 수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밝혀낼 수가 없죠. 뭐 일부분 흔적들은 밝혀낼 수 있고 이번에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난 여러 가지 그 물질적 흔적들을 통해서 추정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까지 남아 있었던 수렵 채집형 생계 양식을 유지하는 부족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초창기 서구 인류학자들이 비서구 사회로 확산되어 나갈 때 이렇게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남아 있었던 이런 수렵 채집민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수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인류의 삶이 이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뭐 설명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구석기 시대 인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수렵 채집민이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연구를 어떻게 할까? 인류학자들 연구하려면 상당히 고생 많이 합니다. 앞에 예를 든 그 부시맨 같은 경우에 칼라리 사막을 이렇게 여기저기 그 유랑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인류학자가 직접 거기 현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사냥하러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채집하는 데 시간을 얼마만큼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 조사를 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에 얼마만큼 시간을 배분하는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생계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걸 평균을 내보면 대체로 한 3시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법정 노동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이죠. 그죠? 8시간입니다. 8시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만 일해도 먹고 산다는 겁니다. 먹고 산다는 거. 물론 삶의 이 내용은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투여하는 그런 노동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마샬 살린스는 이 수렵 채집면의 이런 짧은 노동 시간을 미국식 속담을 가지고 또 풀어내고 있어요. 바로 수렵 채집면은 은행 시간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미국 사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은행 직원들 있죠. 그죠? 은행 직원들이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칼출근하고 칼퇴근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추가 노동 안 해도 되고 밤에 야간 작업 안 해도 되고 이런 직업군 중에 대표적인 직업으로 꼽힙니다. 한국도 사실은 그렇죠. 은행 9시에 문 열어서 몇 시에 문 닫습니까? 4시 반에 닫죠. 그죠? 4시 반에 닫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4시 반에 문 닫아놓고 안에서 장부 정리하고 한 6시까지 일은 하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은행 직원들이 상당히 짧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칼퇴근해서 나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은행 시간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로 수렵 채집민들이 바로 미국인들 중에서 상당히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당히 짧게 노동하고 풍요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속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여러분들 앞에 5개의 숫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8, 14, 12, 18 이렇게. 이 무슨 번호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이 강연 끝나고 집에 가서 로또 사라고 지금 로또 번호 가르치는 겁니다. 꼭 로또 번호 같죠? 그죠? 자, 이 숫자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사회의 인간 사회 전체라고 보면 좀 그렇고 유럽에서 노동 시간의 길이, 법정 노동 시간의 길이가 변해온 그를 수치화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또 역사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잡아보면 바로 제일 처음에 산업혁명이 한참일 때는 법적으로 하루 18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루에 18시간을 노동을 시켜도 되었습니다. 그럼 산업혁명 이전에 어땠을까요? 산업혁명 이전에. 당연히 훨씬 더 짧은 시간이 일했어요. 우리가 수렵 채집사회나 농경사회를 보게 되면은 사실 산업사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롭게 삽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했대요. 농경사회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가 훨씬 더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간 면에서는 최소한. 그만큼 바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작이 되면서 아주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18시간씩 노동을 하고 다음 노동자들이 18시간씩 일을 하니까 사람들을 잡죠. 그죠? 저게 그야말로 저게 지속되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하루에 18시간씩 계속 노동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죽겠죠? 그래서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해가지고 야, 우리도 인간이다. 조금 일하고 좀 돈은 많이 받자라는 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노동시간이 점점 줄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1일 노동절이 무엇을 기념하냐 하면 바로 노동자들이 싸워가지고 법정 노동시간 8시간을 확보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노동절이죠. 근데 자,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 당연히 8시간이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한국의 회사들 중에서 법정 노동시간 8시간을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거들을 가지고 마샬 살린스는 오히려 현대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가 원시 사회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원초적 풍요 사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록 단순 사회, 원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기술이 상당히 단순하고 기술적 도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 것보다가 그 기술, 그 테크놀로지 산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또 그것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가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샬 살린스의 이런 그 원초적 풍요 사회만큼이나 우리한테 과거의 인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게 하는 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게으른 원시인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보통 문명 사회 사람들이 또 현대인들이 원시인들이나 좀 단순 사회 사람들, 아프리카 저기 멀리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나 저기 중남미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생각할 때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해요. 게으르다는 말. 그리고 요즘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의 사용주들이 그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주 노동자들, 이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온 애들 내지는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분들 게으른 게 그냥 게으른 게 아니죠. 게으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지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원시인들의 게으름이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 중남미 과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남미에 그 아직 그 서구인데 들어가서 그것을 식민지화해서 뭐 이렇게 개발을 하고 플란테이션을 건설하고 이 전에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한 부족인데 바로 투피 과라니족입니다. 이 투피 과라니족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선교사라든지 또 탐험가라든지 또 식민지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부족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남긴 기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투피 과라니족은 원시 농경, 수렵, 어로,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원시 부족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수렵 채집 단계에서 농경 단계로 넘어가기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부족입니다. 기술 수준으로 보면. 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시 농경을 하니까 땅을 개간을 해야 되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원시 농경은 집약 농경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집약 농경은 항구적으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비료를 뿌리고 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약적으로 땅을 이용하고 노동도 상당히 집약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근데 원시 농경은 상당히 느슨한 방식의 농경 방식을 해서 조박 농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시 농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화전 농업입니다. 여러분들 화전 농경에 대해서 들어봤죠? 화전 농경. 바로 숲이 이렇게 있으면 확 불질러 버리고 그래서 불질러서 대충 숲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대충 뿌려가지고 수확을 하는 그런 방식의 농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식의 농경 방식은 하나의 땅대기를 이렇게 불질러서 농사를 짓고 나면은 몇 년 동안 이용을 하면 그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땅대기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 투피 과라니족의 남성들은 바로 이 땅을 개간하는, 토지를 개간하는 일을 주로 남성의 일로 삼아가지고 4년 내지 6년마다 한 번씩 땅대기를 옮길 때 그 땅을 개간하는 일을 주로 도맡아서 합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이제 땅을 개간해 놓으면 여성들이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일을 해서 이제 성별 노동 분업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그런 부족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원시 농경의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수렵 채집 활동합니다. 해요. 자, 투피 가라니족은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로 활동을 또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수렵과 어로 활동은 이 투피 가라니족이 그야말로 놀이처럼 하는 활동입니다. 노동으로서 간주를 하지 않아요. 왜겠어요? 잡을 사냥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나무 깎아서 만든 작사를 눈 감고 던져도 고기가 줄줄이 달려나올 정도로 식량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하면서 대충 바닷가에 뛰어들어가지고 한번 눈 감고 작사를 축 찍으면 고기가 잡혀나와, 이런 형태의 것이죠. 그래서 투피 가라니족은 이런 그 수렵 어뢰 활동을 상당히 놀이처럼 즐기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생계 활동이긴 한데, 우리는 보통 생계 활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근데 투피 가라니족은 이걸 즐기면서 한다고요. 사실 수렵 활동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여러분들 요즘은 특별한 스포츠로 이렇게 또 발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농경을 통해서 이제 식량 자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4, 6년 동안에 한 번 정도 이제 토지를 새로 개간할 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모든 성년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저 땅을 개간하는데, 노동 패턴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대충 나와가지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찍 나와서 뜨거워지기 전에 조금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 노동을 하다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숲속으로 들어가 쉽니다. 쉬다가 아유 이제 좀 힘 좀 나니까 다시 해볼까 해서 나가가지고 대충 땅 고르다가 또 조금만 힘들다 싶으면 또 쉽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노동 패턴이 어떠냐면 보통 50분 노동하고 10분 쉬는 형태. 그래서 내지는 10분도 안 쉬도 사실은 55분 노동하고 5분 쉬는 형태. 뭐 이렇게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투피 가라니족은 이거하고 이제 이런 패턴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5분 노동하고 55분 쉬는 형태의 노동 패턴을 따라서 노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하긴 하는데 대충 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의 없이 놀아가면서 게으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땅을 개간해주면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하는데, 여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일 적에 농사를 통해 수확되는 식량 자원이 그렇게 전체 식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생산되어도 그만, 생산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워낙 식량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저런 패턴의 삶을 유지해온 게 이제 투피 가나니족인데, 안타깝게도 19세기, 18세기를 넘기면서 어떻게 돼요? 서구인들이 들어오죠. 그쪽에 플란테이션을 건설해가지고 커피 농사 짓고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일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플란테이션 농장한테 일을 시켜보니까, 자, 플란테이션은 어떻게 할까요? 기업 농이기 때문에 노동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8시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점심 때까지는 몇 명이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점심 식사 후에는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가지고 사탕수수를 얼마만큼 베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노동이 이루어집니다. 체계적으로. 당연히 그걸 관리했던 사람들은 유럽인들이기 때문에, 유럽은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산업의 시간대로 삶의 조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한 형태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산업혁명은 우리가 시간관념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열심히 일하는 것,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되는 그런 문화 영역에서 어떤 가치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를 살아왔던 서구인들이 중남미에 가지고 투피 가나니족을 이제 노동자라서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수백 년 동안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 일하기 싫어, 그러면 과거에는 어떠세요? 마음대로 쉴 수 있죠. 근데 저렇게 기업농 형태로 조직되는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에 가서 노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못 쉽니다. 힘들죠. 그래서 일을 시켜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밭이랑 사이에 조금 일하다가 어디 숨어서 낮잠을 자거나, 그래서 아니면 도망을 가버리거나, 또 아침에 몇 시까지 몇 명이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전날 축제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춤을 너무 많이 춰가지고 아침에 원래 한 20명 정도 출근하게 되는데 5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방식에서 운영되는 저 플란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인들이 이 두피 가라네족의 이 삶의 패턴, 노동 패턴을 보고는 와, 이 인간들 역시 게으르구나. 이렇게 게으르니까 이렇게 야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노동하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보는 한국인 고용주의 시선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이 이주 노동자들이 어디서 올까요? 동남아시아에. 동남아시아 빈국에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체로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이 산업의 시간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경북대학에서 이제 석사를 할 때 석사 논문으로 이주 노동자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가지고 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짓다가 한국의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와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상당히 힘들다고요. 왜?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 시간은 어떻게 해요?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증가한다는 상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바빠집니다.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가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그 삶이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바빠지고 덜 여유로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문명을 상상할 때 과거에 여유 없고 덜 풍요로운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 삶에서 훨씬 더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사회로 문명이 진보해 간다, 진화해 간다는 어떤 그림,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문명 진보라는 관념인데, 이 문명의 진보와 관련된 이 이미지는 사실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관념들이 만들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넘기면서 서구의 사상가들이 개념화한 사회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내지는 사회 진화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사회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수준 낮은 것에서 수준 높은 것으로 진화해 간다라는 관념이죠. 그런데 이런 관념이 사실은 근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회를 조직해온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작동 방식과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대 재생산해야지만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위 말하는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에 비해서, 기업인들에 비해서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죠. 성장,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면 어때요?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기본 축이, 원동력이 뭐야? 정부 추진하는 게 신성장 동력이라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발전, 과학기술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경제가 더 성장하고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논리가 당연히 명확하게 구축이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명을 이런 식으로 그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오히려 미래보다가 과거가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든 에이지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황금 시대입니다. 인류 태초에 황금 시대가 있었고, 다음 더 못해진 은의 시대가 오고, 다음 철의 시대가 오고, 이렇게 쭉 퇴보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명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유가적 세계관에 따르면 오히려 미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과거가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오래될수록 더 바람직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태초의 대동이라는 이 대동사회가 바로 모든 인간이 부를 함께 나누고 평등하고
갈등이 없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소위 말하는 원시적 공산사회이죠. 그런 형태의 사회에서 점점 나빠지고 소강사회가 옵니다. 중국이 요즘 내세우는 게 바로 샤오강거리가 소강사회죠.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풍요롭진 않지만 또 완전하게 평등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춘추전국설이 지체하는 난세가 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보다 못한 것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끊임없이 향해가는 그런 이미지는 바로 근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역사, 문명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죠. 인류의 긴 역사는 인간이 지적 능력을 발휘를 해서 창조한 수많은 종류의 문화적 도구, 문화적 수단을 활용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 그리고 자연적 한계를 극복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류의 문명이 끊임없이 진보해왔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식을 깬다고 해서 또 방금 내가 소개했던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이상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과학기술이 자연을 극복하고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그냥 소박하게 뛰어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인간의 몸 자체, 인간의 정신 자체까지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이니 생명공학이니 또 나노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인공지능, 컴퓨터 몰딩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문명이 창출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창출해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 스스로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수만 년 동안 진화해온 또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호모사피엔스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 보다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을 창출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런 과학기술 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 바로 과학기술 혁명이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우리한테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학기술 혁명을 지금 추동하고 있죠. 정부 차원에서든 개인 수준에서든. 그죠? 근데 원초적 풍요 사회는 어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죠.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실제 주변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 실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오히려 과거에 없었던 그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지금 갈수록 확대되고 훨씬 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1999년에 워셔스키 형제가 제작을 해서 세계적인 대박을 낸 영화 매트릭스. 바로 이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인 니오가 매트릭스에 빠져나와가지고 쿵푸를 학습하는 장면입니다. 누워가지고 어디다 접속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순식간에 쿵푸의 기술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순식간에 학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뛰어난 고수 무술가가 됩니다. 사실 지금 과학기술 혁명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이런 꿈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핑크빛 미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미래죠. 그래서 인간은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냥 해변가 가서 선탠을 하면서 이제 휴양이나 노는 이런. 그러니까 아무런 노동도 할 필요 없고 로봇한테 노동 맡겨놓고 나는 계속 여가 시간을 즐기는 형태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영화에는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카메라가 이렇게 빌딩 숲 같은 데를 이렇게 줌인해 쭉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높이의 이 빌딩 숲이 있어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빌딩 벽면에 수많은 캡슐들이 드러납니다. 그 캡슐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은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 구도가 바로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에서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매트릭스 밖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실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트릭스에서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활동들로 이 영화 내용이 구성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우리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을 상당히 풍요롭게 만들고 여유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에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역할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합니다. 왜?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뭐냐면은 인류학자들의 연구, 여러 가지 어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과학기술 혁명, 과학기술 발달이 보다 풍요로울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훨씬 더 어두운 미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회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기술 혁명의 당위성, 당면성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죠. 여기 지금 공대 다니는 학생은 당연히 그걸 믿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인류의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뛰어난 공학자가 되고 뛰어난 과학자가 된다면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행위가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거나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이야기했던 마샬 살린스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과학기술 혁명 그 자체,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구의 복잡성, 유용성 그 자체보다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체로 국가가 과학기술 정책을 정하고 또 지금 대부분의 과학기술 혁명은 무엇이 추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본이 추동을 하고 있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혁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기술 혁명을 추동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따름이지 실제로는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가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을 조금 낯설게 보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벗어나서 과학기술 혁명,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당위성을 우리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시맨의 하루 노동 평균 시간은 3시간.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분명 삐삐를 사용하던 시절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살기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TBC 문학특강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 기술, 생명이라는 이 인문학 특강의 한 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당연히 인류의 미래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상식 다들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질수록, 그죠? 이 인간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투여하는 그런 노동 시간은 짧아지고 여가 시간은 점점 더 갈수록 증가를 해가지고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진다라는 생각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제가 이 강연 시리즈에 두 꼭지 강좌를 제가 맡아가지고 할 건데 어려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쉬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 가지 상식이 많죠. 그죠? 이 상식 두 가지를 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 그러면은 주로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과는 달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누구나한테나 통하는 누구나한테나 공유된 그런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상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삶을 상당히 유기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상당히 유용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은 어떤 경우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지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특정한 상식 두 가지를 안녕하세요, 정혜욱입니다. 너는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렸을 적 우리는 과학자라는 대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부시맨의 새덧과 스마트폰, 또 원초적 풍요사입니다.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충환 교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강연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열심히 쌓아서 좋은 데 취직하면은 그죠? 돈 많이 벌어서 그죠? 여러 가지 뭐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해서 그죠?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죠? 이러한 상식은 사실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부분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술자들이, 또 엔지니어들이 특정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기술 체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 박근혜 정부가 이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모토가 바로 경제 부흥 그리고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이런 모토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보면은 인공지능, 뭐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 소재, 스마트시티 이런 모두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이 과학기술 발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죠?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또 한국의 국민들은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생각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또 이런 그 국가 정책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시적인 영역에서도 사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2016년 10월 23일 The Science Times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엄마 꿀잠 자게 하는 사물 인터넷. 요즘 IoT가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이 사물 인터넷. 이걸 이제 우리 삶 속에 실현시키면 우리 삶이 정말